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기사 정창준입니다. 검찰개혁을 이끌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인선 이틀 만인 어제 검찰 수뇌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습니다. 곧바로 검찰 고위급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한편 내란 특검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출석 일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놓고 여야가 대치 중인데요. 주요 정치 현안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김기표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2부 당당 토론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정격기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7월 2일 수요일 정격기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주택이 투자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가 불안정을 초래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금융당국이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이 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한 언급으로 지금 해석이 있습니다. 네. 또 어제 코스피 지수가 장중 3,100을 넘는 등 이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이자 이 부동산에 묶인 투자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 경기 북부 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해달라는 지시도 했다고요? 예, 이제 국방부의 한 지시인데요. 네. 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는 이 미군이 기지 이전 등에 따라서 정부 등에 반환한 부지입니다. 네. 동두천, 의정부, 파주 이런 경기 북부 지역에 서울의 면적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145제곱킬로미터 부지가 있습니다. 네. 이 기지들은 반환된 지 10년 이상 됐지만 이 각종 규제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 등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어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 발벗고 나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향후 국방부 보고에 따라서 미군 공여 부지의 기업 유치라든지 부동산 공급 등의 검토가 좀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가 출범했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송원석 원내대표를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상임 전국위는 사선 박덕흠, 재선 조은희, 초선 김대식 의원과 이 원외 인사로는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 홍형선, 화성갑 당협위원장 등 5명을 이 비대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네. 이 송원석 비대위는 관리형 비대위 형태로 가동될 전망인데요. 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좀 구성하는 이제 다음 달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조기 전대 준비 작업에 곧바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성 의원총회를 열었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면서 대통령실 앞으로 갔는데요. 송 비대위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가 2번이나 있으면서 왜 나만 수사했냐고 억울해하는 사람,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국무총리 자격이 있느냐며 의혹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커졌다고 직격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일이죠. 김 후보자 인준안을 좀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방침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신속한 김 후보자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 임기를 시작한 지 이제 9개월 만인데요. 네. 심 총장은 200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면서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거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란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에 대한 특검이 시작됐고 이 법무부 장관 지명과 민정수석 임명이 진행된 현 시점을 이 퇴진 시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심 총장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이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좀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시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이루어졌어요. 네, 심 총장뿐 아니라 이제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과 신흥석 서울 남부지검장, 양석조 서울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이 양지검장의 자리에는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전격 승진했습니다. 네.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정부 내내 검찰이나 법무부 수뇌부와 좀 대립각을 세운 인물입니다. 이번 정부 국정기억위원회에 참여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이어받아서 이 당분간 공석이 되는 검찰총장 대행 역할까지 맡게 됩니다. 공석이었던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이 임명됐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내고 또 마찬가지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반윤석열이다 이렇게 분류됐던 네.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는 서울 남부지검장에 임명됐습니다. 검찰 수뇌부가 줄줄이 사의를 밝히면서 오늘로 원래 예정됐던 이 국정기억위원회 검찰청 업무보고 일단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특검의 두 번째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예, 내일 열릴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준비를 위해 오는 5일 이후 일정을 잡아달라는 요청서를 그제 제출한 뒤 이제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날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땐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이 법원에서도 이런 이제 소위 체포영장을 좀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출석 통지가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이제 2차 체포영장 청구할 뜻을 내비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은 5일에 출석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특검이 새로 제시한 날짜가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어느 정도 수용한 시점인데다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걸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제 출석 시간을 9시가 아니라 10시로 조정해달라고 했는데요. 특검 측은 조사량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서 좀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2차 소환 정식 조사 항목에 이 외환 혐의를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이 정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했는데요. 정 씨는 당시 연구소가 군 드론 작전 사령부에 이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의 실무를 담당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이 외환죄 혐의 확인할 방침입니다. 우리 수출 상반기 실적 공개됐죠? 예, 미국의 이제 관세부가 여파에도 우리나라 수출이 역대 6월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또 한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6월 수출액은 1년 전보다 4.3% 증가한 598억 달러로 역대 6월 최대 실적을 썼습니다. 이 관세 영향이 본격화된 건 지난 5월인데 이 수출 실적도 잠시 주춤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반등을 한 겁니다. 네.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149억 7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쓰면서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HBM 등 이 고부가 이 제품 수요가 탄탄한 가운데 이 주요 메모리 제품의 고정 가격도 좀 오른 덕분입니다. 또 다른 수출 효자 품목인 자동차는 이 트럼프 행정부의 25% 관세 부과에 따라서 이 미국으로의 수출은 크게 줄었지만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이 전기차와 중고차 수출이 대폭 늘면서 역대 6월 기준 최대 실적을 썼습니다. 문제는 하반기인데요. 어떤 변수가 있습니까? 예, 일단 바로 닥치고 오는 게 이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종료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이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와 IT 수요 또 유가 등을 이제 하반기 수출의 주요 변수로 좀 꼽았습니다. 상호 관세가 구체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국가별로 관세율이 좀 차이를 보이면서 이 복합적인 경쟁 관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상호 관세와 품목별 관세 전면 철폐 관철은 사실상 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비관세 장벽 협상을 지렛대로 이 관세율을 최대한 낮추고 수출 시장 다변화에 성과를 내는 게 하반기 수출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전격시사 이어가겠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요즘 무더위 열대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원했던 밤인데요. 요즘 열기가 식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분간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도 27도고요. 오늘도 역시 무덥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최고 체감 온도 기준 33도 내외에서 35도 내외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온열 질환과 식중독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이 더 흐리겠습니다. 남부 제주는 가끔 높은 구름이 지나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 영남 대부분 지방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소나기 양은 5에서 30mm 정도 되겠는데요.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되겠고 일시적으로 강하게 쏟아지고 또 소강 상태인 곳도 있겠습니다. 변동성이 큰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33, 대구 36도, 전주 35도까지 오르겠고요. 오전까지는 해안과 전북 내륙의 안개가 짙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7.3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씨입니다. 네, 더위에 잠을 설친 분들 계실 텐데요. 졸음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중부 내륙고속도로입니다. 양평 쪽으로 두 군데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선산 휴게소 부근에서는 비탈면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km 구간에서 여파를 받고 있고요. 문경 세제 부근에서는 사고 발생했는데요. 2차로가 막히면서 부근이 혼잡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서창 부근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안산 분기점에서 반월터널, 동군포에서 부곡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관령 3터널 부근입니다. 강릉 쪽 2차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남순환도로는 성산 쪽으로 가는 길인데요. 봉천터널 입구에서 관악터널 입구 쪽으로 고장난 차가 있고요. 4차로 잘 피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격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이자 국회 법사위원인 김기표 의원과 주요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특검 이슈부터 바로 좀 들어갈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특검에선 5일 출석을 통보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보통은 피의자로서 출석을 하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출석을 매번 하기는 좀 어려워서 보통은 한 번에 끝내려고 보통 합니다. 네. 그런데 조사가 늦어져서 그날 안 끝내지면 근데 다음 날 아침은 좀 심하고 보통 오후 정도 불러서 마무리를 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해서 그 결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아니면 불구속을 결정한다든지 할 텐데 그래서 바로 그런데 특검에서 하루 정도 쉬고 나오라고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30일 날인가 나오라고 했는데 그때 불응했고 자기들 뜻대로 지금 7월 5일까지 7월 5일 날 나오기로 지금 돼 있는데요. 결국은 시간을 좀 벌면서 네. 어찌됐든 뭐 조사를 좀 늦춰보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게 의미가 있나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조사가 끝나면 바로 영장이 청구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날도 오전에 1시간 정도 조사받고 바로 오후에 조사자를 문제 삼아서 시비를 걸었던 것은 아마 오전에 여러 가지 중요한 증거들이 제시됐고 이거 내가 지금 빠져나올 수 없겠구나. 곧 구속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이 조사가 완결되면 바로 영장이 청구되고 다시 내가 구속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을 좀 끌고 조사를 좀 늦춰보고 이런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왜 군대 갔다 온 사람 다시 가는 꿈만 꿔도 힘들다고 하듯이 원래 구치소가 한번 갔다 온 사람이 더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아마 마음이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5일 출석에 응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출석 시간 놓고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는 거예요? 우선은 상호간에 이제 수사하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 간의 기싸움도 좀 있는 거고요. 특검이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좀 표시한 것이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좀 대비할 시간이 또 좀 충분히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수사에 대해서 보통 피의자들은 자기들이 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첫 번째 조사해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들어오는 칼이 날카롭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비도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좀 회복을 해서 충분히 다시 조사를 좋은 컨디션 하에 조사받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늦추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은 거죠. 그리고 이게 수사라는 게 쇠풀도 당김에 뺀다고 바로 탁탁탁 치고 가는 맛이 있어야 수사하는 팀에서는 힘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 늘어지고 하면 수사하는 쪽에서도 힘들어요. 이게 조금 김도 좀 빠지고, 그러니까 그런 전략도 좀 있을 겁니다. 내란 특검, 검찰과 국민의힘 의원들도 수사 대상에 오를까요? 그게 꼭 거기에 오른다라고 하면 표적 수사가 될 거니까 그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네.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다 조사가 될 것이다. 특검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좀 추측을 해보자면 내란 전국에서 그 전에 이미 심우정 전 총장이죠. 전 총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서로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통화한 그런 사실이. 것들이 이미 네. 드러났고, 네. 그 10월 달에 10월 10일, 11일 양 이틀간의 비화폰 통화를 한 다음에 그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 후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다음 그 이전에 김건희 씨가 김주현 전 민정수석하고 이렇게 통화했다든지, 그 후에 이제 황제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 그 다음에 국민의힘 쪽에서도 비상계엄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간에 통화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계엄 당일도 그렇고, 그런 저런 것을 보면 여러 가지가 지금 맞물려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 부분이 수사가 될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저는 처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다 문제가 있을 거고 처벌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예측은 하고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네네. 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에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윤 정부 시절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2.3 비상계엄 이후 뒤늦게 새로운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는 건데, 이 부분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으로 볼 때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의 상황들이 저는 제대로 좀 수사가 좀 덜 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라는 것은 이렇게 뭉뚱그려서 어느 범죄 사실에 대해서 기소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때 역사적 사실이 어쨌느냐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확인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된 것은 뭐 범죄 사실로서는 어느 정도 네. 뭐 형성이 돼 있다고는 보지만, 그때 구체적인 디테일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사가 좀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전 총리가 본인은 자기의 그 계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이 수사가 지금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이번에 지금 계엄 선포문에 대해서 사후에 서명을 했고 나중에 그걸 폐기했다고 네.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관여된 바가 없으면 왜 사후에 서명을 했겠습니까? 그런 점을 미뤄봤을 때 앞단에 계엄 선포 전에 어떤 국무회의 과정에서의 한덕수 전 총리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암시된다는 느낌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경위를 자세히 조사하면 계엄에 어떤 관여된 어떤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계엄 상황이 구체적으로 더 밝혀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현판식 열고 이제 수사에 착수를 합니다. 언제쯤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가 가능할까요?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분야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은 그동안 있었던 한 16개 정도 항목이죠.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모든 사건이 지금 다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에 어느 사건에서 가장 먼저 소환할지 자체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보면 명태균 게이트 같은 경우는 거의 사건이 조사가 많이 돼서 김건희 씨의 소환만 좀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 그런 네. 국면이었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녹음 파일도 나오고, 그다음에 서울 고검에서 조사할 때 역시 김건희 씨를 소환만 남겨둔 상태였다고 보이면, 지금
내란 특검이 오늘 출범하죠. 오늘 출범하고 네, 오늘 현판식합니다. 오늘 현판식하고 출범하고 김건희 특검. 네, 김건희 특검이요. 죄송합니다. 김건희 특검 현판식 하고 출범하고 기록 파악되고 이제 기록은 이미 파악하고 있을 거고요. 그럼 바로 거기서부터 그 두 가지 사건에서 각각 소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김건희 씨가 뭐 출석에 불응하고 3차까지 또 가고 이런 것만 아니면 조만간 출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검의 수사를 보면 핵심 당사자를 가장 먼저 네. 이렇게 약간 소환하고 압박하는 네. 좀 이런 부분이 좀 보입니다. 네. 이 순직해병 특검팀에서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제일 먼저 불렀어요. 네. 그런 지금까지 그것은 이제 특검이 출범하자마자 그런 임성근 씨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사실 특검이 그동안 했던 수사를 또 이첩을 받았기 때문에.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록을 파악하고 전체적으로 파악한 후에 그러면 주요 당사자를 불러서 다시 한번 입장 확인하고 다시 보강 수사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이제 기존 수사와는 좀 다른 틀이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죠. 이 3대 특검팀의 수사 초기 단계지만 어떤 부분을 좀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 혹시 있으세요? 일단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각 검찰이나 경찰이나 각각 수사를 할 때 자기 조직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전히 특검의 구성을 보면 검찰 그때 수사했던 사람들 많이 들어와 있고 물론 새로운 사람들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각각의 분야 단위에서 하지 못했던 수사들을 더 치밀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물론 근본적인 문제는 법원의 어떤 재판 일정의 문제입니다. 특직위원 재판부가 구속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두 번씩만 재판을 해서 결국 6개월의 구속기간을 도과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영현 전 장관도 곧 풀려날 위기 그다음에 이렇게 돼서 다시 네. 추가 기소하고 이랬잖아요. 네. 근본적으로 법원에서 당연히 구속사건을 6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재판부가 또 바뀌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것까지 최악의 상황까지 감안해서라도 기소하는 것을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속 기간을 네. 6개월씩 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기소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쪼개서 기소하는 그런 묘도 좀 발휘해야 될 필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의 투톱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정성호 의원, 민정수석엔 봉욱 전 대검차장. 이 인선에 담긴 의도는 뭘까요? 일단 검찰개혁이 시대적인 사명이라는 것은 누구도 동의를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검찰개혁이라는 문제 자체는 굉장히 이제 이렇게 외치기는 쉽지만 굉장히 디테일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에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은 수사 기소 분리라는 큰 대명제가 있지 틀에서 이제 않습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지만 그죠. 예. 이제 강론에서 이제 좀 많은 부분이 있죠. 그렇죠. 많은 부분이 이제 그것을 실제로 굉장히 그걸 오랫동안 해왔던 검찰이 독점적으로 누려왔던 지위를 쪼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디테일과 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부작용이란 것은 이제 초기에 뭐 수술하면 약간의 상처가 생기듯이 그런 것들을 가장 최소화하면서 가장 문제 없게 하도록 하는 디테일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수사의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이럴 때는 경찰과의 관계는 어떻게 움직이고 이럴 땐 보강수사가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디테일한 면이 있고 그다음에 물적 시설과 인적 시설을 또 어떻게 나눌 거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여서 봉욱 수석처럼 검찰의 실무에 밝은 사람이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런데 이제 검찰에만 맡겨놓으면 검찰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쪼개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 출신들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죠. 대부분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정성호 장관처럼 검찰이 아닌 외부 시각으로 보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물줄기를 가져갈 수 있는 장관이 필요해서 저는 좀 환상의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기조도 변하지 않으면서 그 개혁을 하면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인선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당권 경쟁을 하고 있는 정청래
박찬대 의원 네. 일단 추석 전에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정성호 후보자 출근길에 검찰 해체 표현은 부적절하다면서 국민 눈높이 맞는 검찰개혁을 할 것이다. 이러면서 약간 속도 조절 의미를 좀 내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정권이 처음에 시작됐을 때 그 동력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 검찰도 기득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검찰 주변에 있는 어떤 다른 법조 뭐 카르텔이라고도 표현도 하고 네. 그런 보수적인 쪽에서의 어떤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시간은 빨리 정광석화처럼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검찰 해체라고 하는 표현은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쓰는 프레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해체는 기존의 어떤 온전한 것을 두고 해체한다는 의미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지금 과도한 검찰 권력을 사실 좀 도려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 저는 수사기소 분리가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정교한 작업입니다. 정교한 수술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성호 후보자는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죠. 그 말씀을 저는 한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양쪽 다 그럼 그 두 부분을 다 합쳐서 해야 되는 문제죠. 빨리 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정교하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야당과도 잘 그렇죠. 협의하겠다. 예, 야당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부작용 문제를 분명히 얘기할 것이니까 그런 것을 잘 듣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의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참 그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속도도 내야 되고 잘해야 되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를 표명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당연히 사의를 표명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총장으로서 사실 아까도 비아폰 통화도 얘기했지만 네. 총장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처신을 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뜻에 따라 표적 수사 이런 것도 계속해서 감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검찰 개혁의 전에라도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퇴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시점이 갖는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왜 이 시점에 사퇴를 했을까요? 글쎄요. 아마 이제 어제 뭐 인사도 있고 하는 과정에서 인사에서 좀 배제된 아마 부분이 그건 있겠죠?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본인 의견이 거의 반영이 안 됐을 가능성도 있고 네.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저는 네. 잘 모르는데 네. 그렇다면 자신이 총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겠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이 지금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도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계신데 심우정 총장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시한, 결론을 정해서 추진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우회적으로 좀 비판한 부분이죠. 그렇죠. 민주당에서 혹은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기치로 걸고 빨리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발. 사실은 근데 빨리 하겠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지만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저는 반발로 읽힙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형성되어 오는 보수 기득권의 어떤 그에 대한 견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속도를 내지 않으면 정권 초기에 동력을 받지 않으면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검찰이 굉장히 큰 세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개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말은 시기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밑자락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최근에 그 봉국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과거에 수사 기소 분리에 반대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한 바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인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고 한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에 몸담았던 사람들, 저도 이제 검찰 출신이었습니다만은 검사일 때의 생각은 이거 수사 기소 분리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보통 합니다. 네. 그거는 약간 우물하는 개구리에 갇혀 있고 관행적으로 굳어져 왔던 곳에 오랫동안 조직이 몸담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검찰에서 개혁을 할 때 검찰 구성원이 우리가 먼저 수사 기소 분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검찰 구성원이었다면 그런 입장을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때 얘기했던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현재의 개혁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 세력과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과거에서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현재 검찰 개혁의 어떤 큰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고 과거에는 그렇지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하고 한다면 얼마든지 능력 있는 사람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봉욱 민정수석이나 이준수 차관이나 다 그런 것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인사를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존중돼야 되지 않냐. 그리고 좀 지켜봐 주시면 아마 그 인사가 잘 됐다고 들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사위원이신데 어제도 국회 법사위가 네. 열렸죠. 네. 거기에서 이준수 법무부 장관 출석했었죠. 네네네. 네, 이 부분 좀 의원님도 좀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엊그제까지 대검에 있다가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수사도 물어보고 아마 네. 이제 도이치모터 사건 할 때 이제 지휘하던 형사부장 지휘하던 건데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건 중앙지검하고 총장하고 거의 이렇게 서로 협의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봐야지 형사부장이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겁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질의를 했을 때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대전제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좀 첨언을 해서 어제 검사장 인사에 네. 대해서도 이제 말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검사로서 이렇게 검사장까지 수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수사에 관여할 수도 있고 거기에 지휘자로서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 뭐 했다고 해서 이제 검찰 저런 사람을 다시 검사장으로 쓰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찐윤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네. 저도 뭐 그런 어떤 구도화에서 말씀을 들어보면 뭐 이른바 윤석열 사단, 예, 그렇죠. 무슨 사단 뭐 이런 찐윤 얘기. 윤석열 사단. 네. 찐윤 윤석열 사단이라고 한 사람들은 어제 일부 사직서도 네네. 내고 그다음에 아직 뭐 거취를 표명하지 않았지만 사실 그런 분들이 또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중이 절대 쓰이지 않겠죠. 하지만 무색무취하면서 일만 또 열심히 한 사람들도 그 윤석열 정권이든지 그때도 검사장으로 승진한 사람들도 네.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예 또 반윤이었던 사람은 사실은 거의 다 나가고 없거나 한두 명 정도 남아 있고 그중에 이제 어제 승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아주 찐윤 뭐 윤석열 그런 사람이 아니고 보통 업무 잘해서 무색무취해서 검사장 승진한 사람들이 또 다른 자리에 쓰인다고 해서 그것을 윤석열 정권하에서 너 검사장 역할 노릇하고 잘 해먹고 있으면서 또 이번에 출세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조금 좀 과도한 것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비판하는 자료로서 옛날에 무슨 수사도 했고 어땠고 이제 이렇게 당연히 동원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또 검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뭐 지휘를 하는 입장이건 수사팀원으로 들어가 있는 입장이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조금 더 비판적인 시각에서 좀 달리 좀 봐주셨으면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또 이재명 정부에서 또 추구하는 것은 진짜 실용적인 인사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냐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서 매 눈으로 네.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돼서 소위로 넘어갔습니다. 네.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처리 일정은 좀 어떻게 되나요? 오늘 오전에 일소위에서 논의가 될 겁니다. 10시에 아마 일소위가 예정되고 저는 일소위는 아니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논의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의의 마지노선은 내일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아마 전체의 법사위 전체에 열리고 오후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민의힘 쪽에서도 지금 대체적으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약간의 뭐 디테일에 있어서의 어떤 강론은 좀 있을지 몰라도 대승적으로는 아마 합의해서 처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도 내일 예정대로 처리하나요? 네, 저희는 청문회 과정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밝혔던 것이 완전히 그 빈술에 요란한 그런 거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인준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처리해야죠. 빨리 네. 국정이 이제 안정되고 출발해야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1부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호정입니다. 서울의 즐거운 변화, 여러분은 느끼고 계신가요? 기초학력 검사 덕분에 우리 아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어요. 도시계획으로 지하 안전까지 미리 챙겨주니까 안심이 되네요. 이 변화의 중심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성껏 듣고 실천하는 111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겨 내일이 기대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청렴한 의회로 늘 시민 곁에 있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전통문화 콘텐츠 연구원 원장 김승국입니다. 우리 전통문화는 일제강점기 36년간 철저하게 파괴되고 왜곡되고 비하되었죠. 광복 이후 전통문화 복원과 재건의 노력이 있었지만 곧바로 6.25 전쟁으로 순환을 겪었습니다. 60년, 70년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문화의 중요성이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가 현재는 전통문화가 단순히 보존의 대상을 넘어 K 콘텐츠의 중요한 원천으로서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되고 새로운 창작의 원천이 되어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과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다가올 미래를 위한 창의적인 영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통 문화를 박제된 유물이 아닌 현재와 미래에도 살아 숨쉬는 문화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새로운 창작의 원천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예술인들과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남서풍에 실려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무더위 열대야 이어지겠습니다. 이 폭염특보가 대부분 지역에 발효 중이고요. 단계가 높은 폭염경보 해당 지역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쪽 지역은 최고 체감 35도 안팎, 그 밖의 지역 31에서 3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속실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낮에 일사이에서 지면이 뜨거워지며 대기가 불안정해지겠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 또 영남 지역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소나기 양은 5에서 30mm 정도로 잡혀 있고요. 소강 상태인 곳도 있겠고 또 일시적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2도, 강릉, 대구 36, 전주 35도 등 28도에서 36도의 고온을 보이겠습니다. 또 오늘 오전까지는 충남 서해안과 경남 전남 해안 또 전북 내륙에 안개가 짙게 남아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안개 끼고 또 바람도 오늘 다소 불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으로 안개가 짙으니까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다 맑아지는 가운데 서울 낮 기온 32도로 비슷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7.6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토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취임 한 달 만에 첫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보통 취임 100일을 전후해서 기자회견을 해왔는데 이 대통령 빠르게 소통하는 배경 좀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는 뭐 국정 현안을 상당히 파악했다고 하는 자신감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국정 현안을 파악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안정감을 국민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좀 신속하게 기자회견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정 의원님. 네, 저는 소통을 자주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한 그립감을 발휘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뭐냐면은 실제로 역대 대통령들이 100일이나 이렇게 미룬 거는 네. 어느 정도 성과를 가지고 내가 이런 성과를 냈으니 향후에도 이렇게 갈 거다라는 거였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성과를 기반으로 한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에만 방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이 30일 만에 하지만 실제 말과 이게 내용적인 면에서 좀 일치했으면 하는 기대감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임할 때도 그렇고 국회 오셔서도 그렇고 협치를 강조를 많이 하셨고요. 내일 기대하는 단어 중에 하나도 협치나 통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예산 통과라든지 뭐 인사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협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정부 한 달 좀 평가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뭐 인사나 또 이제 국무회의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그 실용적인 정부다.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아까 이제 기자회견 관련해서 네.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뭔가 이 또 새로운 것을 약속하는 장소이고 그렇죠. 또 그런 형식이죠. 그래서 이 이제 정치인들은 사실은 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국민들에게 약속한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되는 또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런 단련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권칠승 의원이 지금 그 한 달간의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 김희정 의원님은 좀 어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강한 정치력이라든지 그립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역대 최강이시잖아요. 원래 대통령 되기 전부터 당내에서 그랬고 그런 기조를 이어가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실제 협치나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1호 법안이나 이런 거는 이제 국정 철학을 단면적으로 드러내야 되는 법안인데 정치적으로 관련된 특검법 이런 걸로 왜 이 지금 현재 야당을 탁 치는 이런 법안을 1호 법안으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경제 법안이 아니라. 그리고 또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소통할 수 있는 의원들을 많이 이제 모시고 왔다. 이런 부분은 네. 좋게 얘기하면은 정치적인 그립감 가져가면서도 국회 상황을 잘 아는 분들이랑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 뚜껑을 딱 열어보면 인사 기준을 발표를 아직 안 하셔서 그런지 좀 다양한 문제점이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금 탈루하신 분들도 그렇고 재산 형성 과정이 투명하지 않으신 분들도 그렇고 이해 충돌이 명확해서 재산 증식하신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오히려 나는 어떤 인사를 하겠다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로 민생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이런 정치 법안이 아니라 경제 법안 이런 법을 내밀겠다. 이런 식으로 실제 말과 국회에서 보여주시는 행동이 좀 일치해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칠승 의원께서는 실용 인사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인사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권칠승 의원님. 예, 뭐 그런 인사라고 하는 거는 그 관점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차원에서 다르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인사는 향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보면서 판단하는 게 맞고 특히 이제 새롭게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뭐 내일 되면 한 달이지 않습니까? 이 한 달 동안에
있는 이제 첫 출발하는 스타트 라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전임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 네. 또 특히 이제 어제 검찰 인사 같은 경우에는 네.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는 그런 이제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마 어떤 실용적 측면, 그러니까 실무적인 능력이라든가 향후의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좀 실무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높이 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게 앞으로 저 인사에도 또 현재까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적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선 얘기는 조금 있다가 또 더 해보겠습니다. 네. 내일 기자회견에서 아무래도 이제 현안 질문이 좀 쏟아질 텐데 김희정 의원님 어떤 사안에 대한 대답 하나만 좀 꼭 집으신다면 어떤 사안에 대한 대답을 좀 듣고 싶으세요?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정치 분야에서는 협치입니다. 예. 그래서 국회와 어떻게 존중하면서 갈 건지와 그냥 일방적으로 여당의 이제 다수니까 그렇게 통과할 건지에 대한 게 가장 핵심이지 않나 앞으로의 국정 방향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사실 이제 대통령이 있어서 헌법상 위헌적인 요소가 있거나 아직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일방적인 통과가 돼도 소위 제2요구권이라는 게 있어서 200석을 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소위 거름 장치가 한번 존재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법사위원장도 사실은 이제 여야 공수가 바뀌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사위원회에서도 한번 못 끌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회의도 원식 의장은 여야 협의를 안 해와도 그냥 의사일정을 잡더라고요. 역대 의장님과 달리. 거기서도 못 걸릅니다. 그러면 국무회의 넘어가서 역시 대통령이 제의 요구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결정하면 누구도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통제하거나 균형을 맞출 수 없는 권력이라는 게 그게 이제 독재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큰 원칙에서 앞으로 국회와 또는 야당과 함께 어떻게 협치할 건가. 그게 1번인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뭐 빚내서 이 민생 경제 살리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채무 조정이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건지 부동산 대책 최근에도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 부분에 있어서는 협치,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안정성, 균형성 이렇게가 질문이 쏟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 의원님은 어떠세요? 어떤 부분 좀 궁금하세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어떤 정부 대책 뭐 이거 굉장히 클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국민 통합, 협치를 떠나서 국민 통합을 할 방법에 대한 어떤 보관을 묻는 그런 질문이 많을 거라고 보고요. 방금 김희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협치 문제는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임하자마자 야당 지도부들을 이제 대통령실로 그렇죠. 초청을 네. 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또 지금 정무수석도 야당과 굉장히 원활하게 빈번하게 소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전임 정부에서 전혀 보지 못하던 그 모양새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기류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이면 그게 협치로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약간의 좀 약간의 히스토리가 좀 필요하다. 지금 이제 그런 전제들이 그러니까 만나서 대화하는 이런 전제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 머지않아서 이제 진짜 바라는 협치의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고 또 협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도 사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소통하면서 정치가 복원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희정 의원님 일단 스킨십은 좀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저는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야당 지도부를 초청을 한 거나 국회에서 이제 추경안이 상정되자마자 바로 와서 직접 스피치를 하신 부분 그런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대통령이 본심을 못 숨기는 게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네. 김인석 총리 후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재고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다고 하냐면 아무리 당신이 젊은 정치인이지만 털면 당신은 뭐 안 나올 것 같냐. 사실상 협박이거든요. 그냥 젊은 정치인 한 명의 자격으로 간 게 아니라
야당의 공당의 대표로 간 사람에게 뭐 같이 협조해 달라라는 일반적인 제도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당신은 털면 안 나올 것 같아라는 개인적인 협박성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건 굉장히 심각하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회 나오셔서 이제 추경안 예산 설명을 할 때 야당과도 인사를 나누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원래 대통령들은 이렇게 정해진 원고 스크립터 보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스크립터 없던 내용 중에 넣은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쳐다보면서 물론 국민의힘은 이 추경안에 반대하시겠지만요. 이런 식의 애드립을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반대가 아니고 그때 삭감을 좀 하겠다는 그 얘기 아닌가요? 네, 아니 뭐라 해야 돼? 이 안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은 반대하시겠지만요. 이런 식의 애드립을 넣으셨어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걸로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추경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세부 세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러 온 자리에서 어차피 당신들은 반대할 거잖아. 이거를 대통령이 원고에 없던 말을 굳이 야당석을 향해서 애드립으로 섞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좋아 보이냐. 그래서 직접 국회에 나오시고 식사도 하고 다 좋지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대해주시지 않는 게 그런 김용태 위원장을 향한 말 야당을 향한 애드립 이런 데서 본심이 드러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까지 진정성을 가진다면 이런 모양새와 마음이 일치해서 간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치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시각차가 있어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 국무위원들을 향해서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 존중을 강조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하세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 이 권력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뭐 이제 이준숙 방통위원장과의 뭐 관계에서 이런 이야기 있는데 그런 거는 저는 오히려 지엽적이라고 봅니다. 이 이야기를 되새겨 보면은 임명직 공무원들, 우리나라 임명직 공무원들이 임명되는 과정이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대다수는 이제 시험을 치는 경우고 뭐 면접을 보기도 하고 이런 등등이 있지만 임명직 공무원들 중에서 그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그 권한을 선출직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있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고 하는 어떤 재량권, 그 권한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를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의 그 내각들 또 정부위원들이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들에게 대하는 태도, 근데 국회의원들이 잘나고 못나고 뭐 실력이 있고 없고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국민들로부터 직접 선출된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그 완전히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좀 조심하는, 그걸 존중하라는 이제 그 이야기였고, 그것은 지금 사실 국무회의를 하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국회에 나올 일이 뭐 거의 없잖아요. 한두 번 정도 나오면 이제 퇴임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아마 새로 나오는 사람들, 새로 내각으로 구성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의미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이 국민들이 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의미 있는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새로 내각을 향해서도 이 기조를 이어간다면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말씀을 하신 자리가 지금 이제 국무위원들을 향해서 굳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약간 경고성 의미도 있지 않나라고 해석할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호 존중에 대한 얘기도 같이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 되시기 전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째려봤다는 이유로 탄핵 그 사유에 넣었던 적이 있거든요. 법무부 장관을. 민주당. 예, 민주당이.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상호 존중의 정신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회 존중이라는 말은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그분들을 뽑아준 이제 국민에 대한 전체 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인 의미를 잘 살렸으면 좋겠다는 것과, 만약에 새로운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이 새로운 내각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적용시키고 싶다면 지금 후보자 단계에서부터
자료 제출이나 개인정보 동의나 이런 거를 성실하게 하는 게 이 말의 의미를 가장 처음부터 살릴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법무부 장관을 째려봐서 탄핵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고요. 그 행위 자체가 사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와 연관시켜 보면 네.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질서를 무시한 거죠. 실제 우리가 내용을 뜯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뭐 겉으로 드러난 행위들 이런 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협치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도 다툼을 때 주먹 다짐까지 가는 다툼이 있더라도 왜 싸웠는지를 사실은 이렇게 파고 들어보면 아주 사소한 걸로 이게 그렇죠. 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트집을 잡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좀 상호간에 자제하는 게 맞고 본질적인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쟁하고 이야기하고 좀 더 진지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거의 뭐 예능 수준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좀 더 진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도 협치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 부동산에 대한 인식도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 자산의 부동산 쏠림 현상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면서 이 금융시장으로 이게 좀 돌아오게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저도 국민들이 바라는 거 부동산을 바라볼 때 바라는 거는 투자처로서의 부동산이 아니라 정말 내가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내 집 한 칸 마련하느냐의 네.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도록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데 부동산 첫 번째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혼선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부추긴 것 같아서 그런 혼선이라 하시면 거는 이제 발표한 지 1시간 만에 이거 대통령실 의견 아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대통령실의 반응. 예, 그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이제 6억 원으로 한다 수도권에 이렇게 네. 했는데 1시간 만에 대통령실에 이거 대통령실 입장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책 중에 되게 안정성에 굉장히 민감한 게 이 부동산 정책하고 교육 정책이거든요. 네.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득보는 사람과 손해 보는 사람이 많고 그 횡재하거나 이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폭망하는 사람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굉장히 요구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문재인 정권이 대표적으로 실패를 한 게 이제 부동산 정책 때문에 수도권 민심부터 좀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역시 발표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실과 이제 정부 부처 간에 이렇게 엇박자 내는 부분이 있고 잘 되면은 서로 내가 했다라고 하고 안 되면은 서로 저기가 했어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발표를 할 때는 제가 대통령실 대변인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관계부처 대변인단들도 합동 브리핑을 동시에 했어요. 같은 날. 그래서 그때 대통령이 말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의중은 이렇다라고 발표를 하고 나면 연이어서 해당 부처 예를 들어 국토부나 금융위원회나 이런 데서가 구체적인 정책 디테일을 발표를 해서 이게 세트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니밀랑 내밀랑 하면 안 되는데 그거를 완전히 집중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왕 부동산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요. 일괄 이런 정책을 해버리니까 실제 투기하시는 분들 말고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해야 되는 실수요자들에 대한 이런 세밀함이 좀 부족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동계산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문제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한쪽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 또 다른 풍선 효과가 있고 그래서 네. 부동산 대책이 참 어려운데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첫 부동산 대책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부동산 대책 내용보다 뭐 혼선이 있었던 것만 길게 이야기하셔가지고 좀 그러네요. 내용 말씀하시면 저도 내용 얘기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뭐 혼선이 있었던 거는 뭐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아직 국정 이제 관리하는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아직 좀 안착이 덜 돼 있을 겁니다. 부처 간의 연락이라든가 대통령실과 원활한 소통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사람과 사람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뭐 약간의 혼선이 있었고 또 대통령께서도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권 의원님도 수석 대변인을 네, 했었습니다. 네. 예. 이 김희정 의원님도 그렇고 또 그런 경력이 좀 있으시네요. 네, 그래서 그 대변인 하다 보면 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고 또 약간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걸 거르는 거는 대변인의 뭐 의무이긴 한데 이제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긴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런 혼선들은 최소화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다만 이제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아까 뭐 이야기 있었지만 너무 대한민국 이제 일반 가정들의 자산에 너무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산업이나 여러 가지 금융 자본시장으로 가서 이게 좀 합리적으로 그 국가 재정이 배분되는 것을 상당히 방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물론 이제 그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들이 이제 뭐 활성화되는 것은 뭐 사실이지만 네. 너무 이제 아무래도 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어서 그 자본시장에 모여진 자금들이 시장 원리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부동산 경기도 안정시키고 국가 전체의 자원 배분도 합리적으로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이게 국가의 긴 중장기적인 그 국가 경제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네. 저 내용 아까 저 얘기 안 했다고 얘기해서 내용상 제일 지적되는 부분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주택 담보 대출의 상향을 막아서 이제 투기를 하지 않도록 하는 큰 취지 공감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실제 현실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그게 없다 보니 현금 가지고 있던 사람만 대박나게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의 부동산 평균 가격이 14억 6천만 원인데 뭐 처음 주택 구입하시는 거나 뭐 아무 무주택자나 이런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6억만 해주면은 그러면 현금 8억 6천을 들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예 이제 주택시장에 뛰어들질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대책이 같이 발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을 다듬어서 발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게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박이 될지 안 될지는 그건 향후 부동산 경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박이라고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그게 음량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음보다 양이 더 많으냐 적으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정책을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관 인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장관급 추가 인선이 발표가 됐습니다. 김희정 의원님은 좀 어떤 후보자에 좀 주목을 하셨습니까? 일단은 저는 김민석 총리 후보 인사청문위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총리 인사 때부터 드러났던 이런 무원칙이 이제 장관 인선에도 다 같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거쳐 보수 정권 넘어와서까지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쭉 같이 왔습니다. 뭐냐면 인사 원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런 항목이 있는 사람은 우리는 장관 인선에서 빼겠다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부동산 투기라든지 논문 표절이라든지 병역이라든지 재산 증식의 문제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 자녀 비리 문제라든지 뭐 이런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해 충돌이라든지 그런데 거기에 거의 다 해당이 되는 인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는 요런 거는 앞서 전 정권에서 발전되어 온 거니까 요런 7대 항목은 배제를 할게요라든지 그다음에 추가로 내가 그러면 주목해는 보는 분야는 뭐다라는 이런 세트가 같이 발표가 나야 되는데 그거 없이 하다 보니 그냥 정말 선대위식 인사하지 않나라는 평가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저는 주목해서 본 게 과거에 대한 평가도 잘못돼 있지만 장관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본 게 바로 이해 충돌입니다. 네. 왜냐하면 장관 자리에 가게 되면 직접 본인이 다루는 법이나 정책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걸리는데 거기서 자신의 사적인 이해를 취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하는 데도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게 이해 충돌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가 네. 본인이 국회의원 된 다음에 이제 태양열 관련돼서 그 진흥하는 법안을 조금 냈는데 요약해 주시면요. 예, 본인 가족이 그 사업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경제수석실 가 있을 동안에 가진 대통령실로부터의 정보를 가지고 도로를 매입했는데 뉴타운에서 바로 가족이
일주일 만에 10억 뻥튀기를 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부분은 아직 의혹이죠. 이제 내부 그러니까 정보를 했는지는. 예, 그러니까 뭐 현상적으로 드러난 걸 얘기하는 네.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는 공익 방역하자고 얘기해놓고서 가족이 손소독제 하는데 투자했다가 마스크 투자했다가 방역 키트 투자했다가 한쪽은 그거 수습하느라고 바쁜데 공익 방역하라고 이런 거 사라고 해놓고선 그 부분에 주식 투자를 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재산 신고가 이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명백하게 이해 충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공적으로 중요 정보를 다루는데 과연 적합한가라는 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권칠승 의원. 네, 어떤 인물에 주목했냐는 질문인데 질문과 답변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명만 찍을까요?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뭐 청문회를 통해서 객관적인 뭐 사실 근거에서 야당에서 검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전체 인선 중에 좀 눈이 가는 네. 그 인선은 국방부 장관입니다. 네, 뭐 대한민국이 그 군대에 대한 국방부에 대한 문민 통제라고 하는 새로운 실험을 이제 해보는 네. 그런 아주 역사적인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인사였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인사 중에서는 법무부 장관 인사. 법무부 장관. 네, 법무부 장관 인사가 굉장히 눈에 띄었고 차관급이지만 봉욱 민정수석. 예, 저는 뭐 이 세 분이 굉장히 그래도 좀 주목할 만한 어떤 인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사실상 가장 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에 대한 인선은 어떤 부분 때문에 좀 그렇게 보십니까?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이 선거를 하면서 또 야당일 때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사실상의 1호 공약이나 다름없는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러면 보통 굉장히 좀 과격하거나 또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아주 대표적으로 온건파 사람들을 그 가장 중요한 검찰계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지금 이제 임명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아주 온화하고 합리적 성품이지만 그 타겟을 놓치지 않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뭐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검찰 개혁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도를 바꾸고 난 이후에도 그 제도에 맞는 현상들이 수렴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많은 노력과 합리적 그 선택, 의사 결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검찰 개혁을 이끌 투톱에 대한 인사 얘기해 주셨습니다. 김희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정성호 의원님은 대체로 국회에서 좀 합리적이고 온건한 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 하시려고 나왔던 전 법사위원장이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검찰개혁 관련돼서 그냥 당내 합의도 안 된 거를 막 이제 표심을 생각해서 그런지 던지는 분위기 반면에 정성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온건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지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김용태 전 이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역시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재판 미루면은 그럼 임기 끝나고 나서라도 재판 받겠다는 약속 해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성호 후보자가 서울대 동창회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잠깐 쉬어갈까요? 네. 예. 저 당당 토론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펠리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당당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검찰개혁 관련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평가하고 계셨는데 김희정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정성호 의원님 성품이 이제 굉장히 좀 온건한 편이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나누고 있었거든요. 근데 성품만 믿기에는 이제 주변 상황이나 우려내는 발언이 좀 있었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이 이제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그러면 그때라도 재판을 제대로 받겠다라는 약속을 국민들한테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성호 이 후보자에게 입장을 묻는 게 있었습니다. 서울대 동창회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주권자인 국민이 재판 진행 중인 걸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기 때문에 공소 취소가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동안은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이제 재판이 아니지만 끝나고 나면 재판을 받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렇게 공소 취소가 맞다라고 하신 분이 법무부 장관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공범들은 다 재판받고 있는데 대통령 혼자만 완전히 면죄부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이 부분은 털고 가셔야 될 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그런 거는 어느 자리에서 어떤 톤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뭐 약간 가볍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내용을 보고 진이다 아니다라는 걸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김용태 위원장이 재판을 다시 받겠다는 약속을 해라 이렇게 임기 이후에 네.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뭐 인간적인 면을 떠나서라도 이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엄격한 사법 절차입니다. 누가 약속을 하고 안 하고 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법과 특히 이제 헌법에도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헌법과 그 이하 법령 등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약속을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어불성설이고 협치의 정신을 깨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 얘기는 이제 지나간 얘기니까 좀 차치하고 이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검찰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앞서 이제 온건파라고 평가도 해주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도 같이 있었죠.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네. 그 이야기의 함의는 비슷한 그 이제 검찰청이라고 하는 그 단일 조직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나누어서 역할 분담을 하는 조직 분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거의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통한 이제 개혁 먼저 하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도를 통한 개혁은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좀 쉽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일반 국민들의 이제 형사사법 체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호간에 그 분화된 조직들 상호간에 아주 유기적인 관계, 합리적인 또 어떤 그런 그 관계들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잘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권 의원님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는 이 국민이 불편하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야당과도 잘 협의하겠다. 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민주당 당권 경쟁에 나선 박찬대 정청래 의원은 추석 전에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좀 결이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입법을 완료하는 것 자체는 뭐 최대한 빨리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 또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처음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 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한 엄청난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저는 근데 실제로는 실제 문제는 그 이후에 있다고 봅니다.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나라들이 뭐 전 세계 대세이기 때문에 뭐 저는 그 부분 그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어떤 불합리한 현상을 만든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나라가 갑자기 제도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갈등이라든가 불합리한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정해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사실 주변에 이 법무를 다뤄야 되는 사람들 간에 아까 인품이나 뭐 성격이나 강도가 좀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심에서 좀 조절을 하는 게 잘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민정비서관하고 법무비서관 그리고 네. 국정원 1차장까지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변호인들이 다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법무부 장관하고 같이 일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실 안에 이런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대단히 감싸고 싶어하고 검찰의 적개심을 가진 분들이 주요 보직에 가 있다라는 사실하고 또 심지어는 감옥에 가 있는 조국 대표까지 여기에 대해서 막 감나라 대추나라 하고 있고 지금 당 대표로 거론되시는 두 분도 그 강도가 상당히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변인들로부터의 이 간섭이나 이런 거를 넘어서서 정말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검찰이란 말을 없앨 수 없는 건 이제 헌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걸 잘 조정해내느냐의 주변인들과의 관계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뭐냐면 지금 이제 국민들한테 일일이 제대로 설명은 안 됐습니다만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같은 게 상당히 지금 위험한 법이거든요. 국가수사위원회가 사실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해서 이런 총리 산하에 두겠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검찰 위에 있으면서 사실상 이 검찰 법무를 다 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임명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분, 그 다음에 국회에서 여야가 같이 임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검찰의 실제 상황과 상관없이 이 검찰 개혁과 관련된 모든 그립을 질 수 있는 완전 옥상옥 기구를 하나 더 놓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법에 따르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더 또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경우는 또 행정안전부 산하로 들어가가지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검찰 이외에 새로운 조직을 가지고 전국 단위의 수사망을 넓혀갈 수 있는 또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의 권한을 축소를 하지만 사실상 정치권 입맛대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새로운 기구들을 막 만들어내는 부분이 법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 의원님 지금 공소청, 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네. 이 세 가지 틀로 가는 거죠? 지금 민주당 그렇습니다. 안은. 예. 예. 안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뭐 조금 더 논의가 있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수사위원회가 검찰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가수사위원회가 발족을 하면 검찰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검찰 위에 있을 수가 없고요. 검찰이 그동안 집중적으로 단독으로 결정하던 일들을 이제 크게 봐서 세 군데로 나누어 놓는 것이죠. 국가수사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린 데만 제도가 급격하게 바뀌면 그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내는 기능을 누군가가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국가수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될 것이고요. 특히 이제 수사권에 대한 어떤 배분, 그 다음에 기소를 누가 할 것인가, 또 이제 공수처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 간에 뭔가 좀 합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공백이라든가 음영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국가수사위원회가 맡아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특히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수청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청의 수사력과 같이 결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행안부 이야기하신 건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저는 제도를 이렇게 바꾸는 거는 이건 전세적인 그 트렌드이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갑자기 이렇게 바꾸었을 때 나타나는 갈등, 또 불합리한 어떤 측면들, 음영지대, 혼선, 혼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가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협의에 나섰습니다. 입장 선회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그동안은 상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전체 주주의 이익에 반대하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민주당이 계속하고자 하는 그 상법의 위험성을 알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그 내용을 담아내려고 했는데 지금은 무조건 상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니 독소 조항은 빼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하면 상장기업만 해당이 맞습니다.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비상장 기업까지 다 넣을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독소 조항과 관련돼서는 민주당과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상법이라는 이름으로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전향적으로 마음을 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부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특히 지금 배드뱅크 설립 때문에 저희가 제기했던 문제가 더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데요. 배임죄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부분인지 하고요. 그리고 집중 투표제를 통한 이사들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위원이 의결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민주당도 저희가 제기했던 문제 제기가 실제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열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이 주주 전체 이익을 살펴야 된다는 게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당장 이번에 추경하면서 정부가 배드뱅크라는 거를 설립을 하는데 정부 예산을 50%를 하고 금융권에서 50%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과거 같은 경우는 이게 회사의 전체 이익에 부합하니까 회사가 이런 돈을 내놔도 배임죄에 걸릴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꾸는 이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은 주주 중에 누군가가 뭐하러 배드뱅크에 우리가 4천억씩이나 이렇게 돈을 내놔요. 이건 내 이익과 반합니다라고 배임죄로 걸면 바뀌는 상법에 의해서는 배임죄로 걸릴 수 있는 위험성이 당장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제기했던 부분하고 실제 현실로 드러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협상 과정에서 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란 말씀드립니다. 권재승 의원님, 상법 개정.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문제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금융기관이 사회공헌기금이라는 명분으로 이제 상당한 금액을 기부하는 경우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주들에게 물어보거나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한다.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떤 절차를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맞고, 그다음에 지금 기업의 지배 구조라고 하면은 지배라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경영을 하는 활동의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투명하게 하는 게 맞고요.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에서는 5가지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네. 이미 다 아실 텐데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것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자주주총회 네. 또 투명성을 높이는 거죠. 그다음에 독립이사로 이사를 전환하는 것, 그다음 집중투표제 강화하는 것, 또 감사위원이나 감사 선임 시에 이 3% 룰 적용하는 것, 이렇게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경영권을 발현하는데 훨씬 더 투명하게 하자라고 하는 큰 취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할 때 항상 나오는 단골 메뉴가 바로 저겁니다. 배임에 대한 남소 우려. 이게 이제 단골 메뉴인데 네. 지금 우리나라가 판례에 의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경영 판단의 존중이라고 하는 그 확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도 저는 뭐 상당수 혹은 거의 현재 수준으로 방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독일 상법처럼 이런 어떤 그런 합리적인 어떤 절차라든가 정보에 의해서 선의를 충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그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뭐 명문 규정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 작용을 한다면 그 남수의 우려가 저는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보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제기한 부분에 대한 보완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주가 대주주나 소액 주주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M&A 작전 세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경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자고 했고, 아마 민주당이 권 의원님처럼 이렇게 열린 마음이면 다행이고. 아니 그거는 그다음에 배임죄. 제가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예. 그 배임죄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부정적인 시각을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네. 있습니다. 예. 네. 오히려 후보 그 시절에도 그랬죠. 배임죄는 없애야 된다는 정도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프레임으로 보실 게 전혀 아닙니다. 배임죄 같은 경우는 협의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당장 이번이 이제 추경하는 데부터 당장 이번 정부가 해당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짧은 대답을 두 분께 따로 여쭙겠습니다. 추경 협상, 추경에 대해서는 야당 협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정책적으로 그럼요. 함께 그러니까 하고 적극적으로 국회 들어가서 같이 하고 있는 거죠. 하루 만에 하려고 하는 거 저희가 이거는 진짜 심도 있게 하자라고 해서 겨우 이틀로 늘렸습니다. 권 의원님, 내일 국무총리 인준안 표결하나요? 표결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제 애결 소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뭐 같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당 토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전격 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러브버그 올해에도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인천 계양산 산책로가 새까맣게 뒤덮여 화제가 됐는데요.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곤충 대발생, 박선재 국립생물자연관 연구원과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국립생물자연관 박선재 연구원입니다. 러브버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곤충입니까? 러브버그는 이 파리목 털파리과에 속하는 곤충이고요. 우리나라 정식 국명은 붉은 등우단 털파리입니다. 이 암수가 그 신혼비행후에 계속 붙어 다녀갖고 러브버그라는 별명이 생겼고요. 네. 보통 성충은 한 일주일 정도 살고 알을 낳고 죽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그 유충들의 그 생활사를 보면 주로 이제 토양에서 부패한 낙엽이나 유기물들을 분해하는 어떻게 보면 토양의 지렁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성충은 꽃에 잘 유인돼서 화분을 매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기억으로는 서울 은평구, 북한산 등에서 러브버그가 대규모로 발생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토로했었는데 올해는 네네. 인천입니다. 네. 이게 지금 이 서식지가 좀 확대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최초의 서울 서북부 지역에서 이제 대발생이 시작을 해서 작년까지 서울 전역과 인근의 경기 일대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방은 서울 수도권만큼은 아닌가요? 지금 아직 지방까지 얘네들이 그 전파된 그런 사례는 잘 보고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어떤 환경에서 주로 서식하나요?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그 유충 같은 경우는 토양의 낙엽층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성충이 되면 빛에 잘 이끌려서 도심이라든가 그런 데까지 잘 몰리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까? 얘네들의 이제 습성을 보면,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충이 되면 이제 불빛에 잘 이끌려서 이렇게 집합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도심 지역에서 얘네들이 발생을 해서 사람들이 사는 인가에까지도 이렇게 출현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브버그가 이렇게 대발생한 게 몇 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가요? 2015년도에 인천에서 이제 최초 발견 사례가 보고가 되었고요. 2022년도 서울 은평구라든가 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이제 대규모로 대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그 이후로 작년까지 서울 전역 그리고 인천을 포함한 그리고 경기 인근까지 계속해서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그러면 처음 발생된 건 2010년도인가요? 2015년 인천에서 15년? 최초로 발견된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발견된 곳에서는 계속 발견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계속 모니터링은 해봐야겠지만 얘네들이 처음에 이제 대량으로 발견된 지역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발견 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개체수의 어떤 그 변화는 좀 어떤 지점에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고 좀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발생했다고 해서 내년에도 여기 이 지역은 또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는 거군요. 네, 그것을 꼭 단정 지을 수는 지금 없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이게 외래종인 거죠? 우리나라에는 천적이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얘네들의 그 발생 양상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원래 이
러브버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남부 지역이 원산지고요. 지금은 중국이라든가 대만, 일본에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발생하는 지역의 표본들을 확보를 해서 우리나라 개체군하고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까 중국 산둥반도 지역의 칭다오 지역에서 아마 유입되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성체액 때문에 포식자들이 러브버그를 잘 안 먹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요? 원래 이제 새로운 지역에 그 유입되는 생물이 있었을 때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얘네들을 먹이로 인식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그 현장에서 조사를 해보면서 그 관찰을 해보면 현재는 뭐 까치나 참새 그런 조류들이라든가 아니면 거미, 뭐 사마귀, 진해 같은 그런 절지동물들이 얘네들을 먹이로 하는 것을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원래 이렇게까지 대량으로 번식하는 곤충인가요? 얘네들의 이제 생활사라든가 습성을 보면 펄파리과에 속한 이런 곤충들은 유충들이 성충으로 이제 우아할 시기가 되면 한꺼번에 이렇게 우아하는 습성을 보이는데요. 이것은 어떤 포식자로부터 이렇게 먹힘을 줄이거나 더 짝짓게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한 얘네들의 어떤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고요? 러브버그 같은 경우는 모기처럼 사람을 공격하지도 않고요. 어떤 병균을 매개해주는 매개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이게 뭐 눈으로 들어간다라든가 뭐 이래도 큰 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 아직까지는 그런 피해 사례가 뭐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많아도 너무 많아서 피해 다니기 힘들 정도인데 대처할 방법이 있나요? 일반인들에게 이제 저희가 홍보를 하는 대응 요령으로는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빛에 잘 이끌리기 때문에 생활 주변에 있는 조명을 좀 최소화하는 것을 권고해드리고 있고요. 민감한 분들은 외출 시에 밝은색 옷보다는 좀 어두운 색 계통의 옷을 입는 것을 권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내로 이 러브버그가 유입되었을 때는 물만 뿌려도 얘네들의 행동을 굉장히 제한시킬 수 있어서 휴지로 금방 쉽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을 뿌린다는 건 어떤 방법으로 실내에 들어왔을 때? 예, 분무기로 이제 물만 얘네들 몸에 살짝 뿌려줘도 얘네들이 뭐 행동이 굉장히 제한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휴지 등을 이용을 해서 잡으면 되겠습니다.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좀 호소하고 있는데 이 개체수 관리를 국가 차원에서 하지는 않나요? 저희가 이제 얘네들을 친환경 쪽으로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습성 중에 빛에 유인되는 습성이라든가 어떤 특정 물질에 유인되는 습성을 이용해서 빛과 유인제를 이용한 포집 장치를 개발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술들이 어느 정도 효율성을 나타내면 현장에 계속 적용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몇 주 지나면 자연스럽게 줄어드나요? 얘네들의 생활사를 보면 보통 6월 중순경에 최초로 이제 보고가 시작이 되고요. 7월 중순이 되면 거의 모든 개체수들이 사멸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아마 올해도 7월 중순경 되면 얘네들의 개체수는 현저히 줄어들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출현을 좀 막을 방법은 없나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유입된 그런 종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현재는 얘네들을 먹이로 하는 그런 천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서 많이 폭발적으로 개체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지만 자연 생태계에서 얘네들이 좀 자연 정화라든가 그런 조절 기능이 작동이 된다면 어느 정도는 개체수가 관리가 될 걸로 지금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물론 지금은 좀 당장은 좀 힘든 그런 상태이지만 그래도 시민분들께서 이런 러브버그도 어떤 자연의 일원이라는 공존의 인식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하지만 시민분들도 이런 러브버그 때문에 분명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적절한 개체수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그런 개체수 관리 기술 개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선재 국립생물자연관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적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진행의 정창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